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오늘 투자의 신 저하고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평상시에 하던 이제 그런 포맷이 아니고요. 이제 추석 이후에 과연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런 종목들, 그런 섹터들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위주로 오늘은 한 시간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석 전에 지금 시장이 한번 흔들렸고요. 또 추석 이후에도 이제 어떻게 될지, 과연 가을 장세는 과연 어떻게 될지, 뭐 굉장히 좀 고민들이 이제 많으신 시간들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제 전망부터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이후에 대한 장세 전망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지금 FOMC가 21일 날, 22일 날 있습니다. 오늘 이제 CPI 발표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오늘 CPI가 예상치를 좀 하회했죠. 그러니까 요즘 오늘 CPI를 왜 주목을 했었느냐면은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 나도는 이야기들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이제 시장의 걱정들이 좀 불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석 이후 장세도 결국에는 이 가을 장세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이제 키워드가 뭐냐면은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개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그래서 오늘 발표했던 그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만약에 예상치를 상회를 했었으면은 이거 정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건가에 대한 어떤 우려감 같은 것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것은 일단은 뭐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또 그것도 높아요. 일단 높긴 높은데 어쨌든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그럼 뭐가 안 좋느냐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그러면 금리를 빨리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물가가 올라가는 데는 돈 풀어서 올라간 거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원자재가 올라가고 그 사람들이 인건비 올라가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제품 가격에다 전가를 하고 물가 또 올라가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물가 올라가니까 소비를 안 하고 이러면서 경기는 또 둔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계속 경기와 그 물가 사이에 격차가 심해지는 거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빨리빨리 도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정말 오나 안 오나에 대한 어떤 전망 같은 것들의 단초가 되는 게 오늘 이제 CPI 발표였는데 어쨌든 예상치가 하회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최악은 피했다 이렇게 이제 좀 보이고요. 어쨌든 이번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추석 이후에는 이번 9월 FOMC는 지금 테이퍼링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테이퍼링을 가령 올해 뭐 11월, 12월 달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도요. 시장 그렇게 크게 안 흔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테이퍼링보다 더 중요한 게 이번에는 점도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6월 달의 점도표가 2023년부터의 금리 인상을 지금 점치고 있었죠. 근데 가령 요게 이제 2022년도부터의 내년부터의 금리 인상으로 만약에 의견들이 쏠리게 된다면 이러면은 테이퍼링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시장이 뭐 어느 정도 좀 면역이 좀 됐는데 금리 인상까지 빨라진다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시장 충격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테이퍼링보다도 이번에 점도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은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만약이라도 점도표가 이제 2022년도를 가리키게 되면서 시장이 이제 흔들리게 되면 미국 시장부터 흔들리겠죠.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따라서 흔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먼저 빠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안 흔들린다가 아니라 따라서 빠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흔들릴 경우에는 어떤 이제 시나리오를 예상을 하느냐면은 10월 달 만기일 때까지는 시장 조정이 계속 나오다가 10월 만기일 그러니까 그 22일 날 FOMC가 끝나지 않습니까? 만일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한 2주 정도 시장이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달 만기를 기점으로 바닥 잡고 터닝 포인트가 이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번에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번에 만약에 저점 깨면은 차트로 잠깐 좀 지수를 좀 보고 가면은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요번에 만약에 미국 시장 흔들리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나왔던 저점이 2950까지 바로 직전 저점을 한번 깰 수 있습니다. 2950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3000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때는 정말 매수 기회다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좋은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가을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올해 1년간의 수익은 그때 다 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기회를 잡을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라도 안 흔들리고 FOMC 때 시장 기대치를 충족을 시켜줘가지고 안 흔들리고 이제 상승을 하게 되잖아요. 미국 시장에 또 한 번 신고가를 쓰게 되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세게 나올 거고 한 번의 신고가는 더 쓸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번 FOMC 때는 중요한 게 점도표다. 이걸 꼭 보고 계셔야 됩니다.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충격이 한번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좀 하시고 가셔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추석 이후에 대해 가지고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죠. 우리나라 불확실성보다는 미국의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좀 여러분들이 계좌를 좀 관리를 하시면서 지금 추석을 좀 보낼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좋겠다 생각이 되고, 이제 추석 이후에 시장이 흔들리든 또는 뭐 안 흔들리든 제가 중기적으로 이제 보는 섹터랑 추석 이후에 조금 빠르게 갈 만한 섹터랑 조금 다르죠. 제가 뭐 중기적으로 꼭 간다, 오를 수밖에 없다, 내년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런 섹터는 제가 뭐 계속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조선 이런 쪽은 내년까지 본다면은 지금 잡아둬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올해 가을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를 위주로 해서 오늘은 또 더 보도록 하였고요. 그래서 올해 추석 이후에 가을에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은 이렇게 네 가지 섹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고요.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는 빼고 DDR5하고 비메모리 관련주들은 이번 가을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백신 접종률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제 완화되게 된다면은 리오프닝주 또는 뭐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위드 코로나주 이런 것들이 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을에. 또 바이든 예산 통과가 어찌 됐든지 간에 될 걸로 봅니다. 뭐 조금 삭감될 수는 있겠지만 통과 자체가 안 되지는 않을 거예요. 될 걸로 보고 있고, 만약 안 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될 걸로 봅니다. 된다면은 최대 수혜주는 전기차는 물론 전기차도 최대 수혜주지만 일단 신재생 쪽이 제 생각에는 상당히 탄력을 좀 받을 걸로 보고 있고요. 또 대선 테마는 제가 지금 잡아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대선 테마주로 움직이던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다들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테마주들 중에 정치인 인맥 테마가 있고 또 이제 정책 테마가 있는데, 인맥 테마는 뭐 제가 방송에서 차마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이제 뭐 그 정책 테마주들, 원전이나 건자재 같은 것들 한번 지금 가을에 또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도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시켜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서 추석 이후 관심 섹터 첫 번째로 DDR5하고 비메모리 관련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DR5를 보면요. 지금 DDR5는 삼성전자가 지금 4분기부터 DDR5를 양산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인 DDR5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이미 DDR5를 내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그 공급량이 그렇게 크지 않고 아직까지는 DDR5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아서 DDR5 시대가 뭐 올해 본격적으로 열렸다 이렇게 보긴 좀 힘든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정말로 삼성전자가 이제 양산을 하기 시작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 DDR5를 지원하는 CPU 엘더레이크가 원래 내년에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올해 좀 땡겨진 것 같아요. 예, 연말에 지금 그 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DDR5 지원, 이거 PC용 CPU거든요. 그럼 PC에 DDR5가 들어가게 되고 또 서버용도 나오니까 서버 쪽으로도 DDR5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앞으로 상당히 이제 그 수요는 급증을 하게 될 거고요. 전망은 지금 D램 전체에서 지금 D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DDR4죠. 근데 D램 시장 전체에서 내년도에 10% 정도까지, 그러니까 내년도 D램 10개 중에 1개 정도는 DDR5가 될 걸로 지금 보고 있고 2024년도까지, 그러니까 2년 만에 43%까지 4배 이상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PC를 구입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뭔가 이제 그 게임을 위해서 새로운 PC를 하시겠다 그러면은 좀 사양이 떨어지는 거 사고 싶지 않죠. 예, 뭔가 좀 새로운 PC 사면은 그래도 한 4, 5년은 써야 되는데 지금 최신형을 사놔야지 그래야지 앞으로 4, 5년 정도 후에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PC 처음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신형을 살 때는 DDR5의 엘더레이크 이런 것들을 아마 내년도에는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DDR5를 또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지원을 할 거고 또 서버 데이터 센터를 새로 짓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굳이 지금 DDR4를 쓸 이유가 없거든요. DDR5를 써야지. 예, 그래야지 지금 어차피 교체 또 나중에 해야 되니까 또 교체 수요도 있어요. 기존에 DDR4 가지고 있던 그런 이제 데이터 서버에 DDR5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뭐 이제 그건 CPU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 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DDR5 시장을 굉장히 좀 이제 키울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의 DDR5 시장이 본격적으로 온다면은 올해 가을부터 DDR5 관련주들은 상당히 좀 잘 움직일 거다 봐야 됩니다. DDR5가 뭐가 그렇게 좋으냐? 왜 그렇게들 잘 쓸 걸로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일단 그 DDR5 가격은요. 일단 30% 정도가 비쌉니다. 30에서 50%까지 비싸요. 많이 받으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상당히 이익률 개선에 도움이 되겠죠. 또 DDR4 대비해 가지고 속도가 2배. 그러니까 DDR4보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회로선이 더 많아요. 2배 정도가 많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기는 효율은 30% 정도 개선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또 DDR4 대비해 가지고 칩 사이즈가 증가를 합니다. 10에서 15% 정도 증가를 하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동일한 캐파가 있을 때 생산량이 같은 시간 생산량이 10에서 15%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거는 공급이 DDR4보다 딸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대가 안정화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DDR4처럼 막 가격이 막 빠지고 막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칩 사이즈가 증가를 하니까 뭐가 중요하냐면은 후공정, 그러니까 패키징하고 테스트가 중요합니다. 칩이 복잡해지고 사이즈가 커지니까 그렇잖아도 칩 사이즈도 큰데 패키징까지 하는데 사이즈가 훨씬 커져 버리면은 이거는 굉장히 좀 상품성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패키징을 어떻게 하면은 패키징을 얇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내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패키징이 중요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DDR4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거기 들어가 있고 선만 바깥쪽에 나와 있는 선만 하더라도 벌써 2배가 넘기 때문에 테스트 중요성도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패키징 업체와 후공정 업체들이 그래서 여기에 많이 엮이는 거예요. DDR5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경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DDR5 관련주로 후공정 업체들 방금 말씀드렸던 후공정 업체들 보면 이제 엑시콘이라든가 엑시콘 제가 이제 방송에서 뭐 추천주로 하기로 했죠. 테스터 DDR5 테스트를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DDR5와 관련된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거래를 많이 하는데 삼성전자 쪽에 지금 목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ISC 요즘 잘 가죠. 뭐 테스트 관련해 가지고는 리노공업 오늘도 뭐 또 급등을 했습니다. 또 이제 TSE 같은 종목, 테크윙 같은 종목. TSE나 테크윙은 이번에 좀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테크윙은 조금 억울한 부분들이 있고 TSE는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을 적에 오히려 좀 잡아두면은 이런 부분들이 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저는 뭐 방송에서 추천주는 엑시콘이었습니다. 엑시콘은 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DDR5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엑시콘을 저는 이제 이 중에서는 방송에 추천을 드렸고요. 또 PCB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올랐죠. DDR5 관련해 가지고 심텍이 그 중에서 아마 이제 제일 DDR5와 관계가 깊었고, 심텍도 방송 추천주였죠. 그 목표가 이후에도 계속해가지고 가다가 요즘 쉬고 있는데 쉬는 겁니다. 또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이런 데들이 이제 PCB 업체들이 있는데 DDR5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일 밀접하게 돼 있는 쪽은 심텍이에요. 심텍은 DDR5와 삼성전자에서 시작을 하자마자 바로 연결이 딱 될 거고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DDR5 쪽보다는 뭔가 좀 다른 이제 뭐 전장용 차량이라든가 그쪽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하죠. 그 DDR5의 대장은 PCB 쪽의 대장은 심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DDR5는요, 그 안에 다른 그 DDR4에 없던 여러 가지 이제 뭐 부품들이 더 많이 장착이 돼요. 그래서 그런 수동 부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장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는 쪽이 삼성전기가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삼성전기는 DDR5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뭐 다른 것들도 특히 MLCC가 요즘엔 제일 큰 동력이기 때문에 아비코전자가 있습니다. 아비코전자의 수동 부품이 DDR5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뭔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코전자가 수동 부품 쪽에서는 제일 유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서 DDR5와 관련된 모멘텀, 가을 모멘텀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비메모리 쪽의 모멘텀도 있죠. 삼성전자가 이제 비메모리라고 하면 뭡니까? 시스템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그러면 D램, 낸드 이쪽이죠. 비메모리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두 가지죠. 자기들이 만드는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요. 그게 뭐 만듭니까? 지금 엑시노스 CPU 만들고 있고 또 뭐 그 CIS 이런 그 만들고 있는데 그거에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파운드리 사업이 있죠. 남들의 설계를 가져다가 그걸 만들어주는 공장 역할을 하는 거. 삼성전자가 지금 더 역점을 두고 있는 쪽은 비메모리 분야에서 파운드리 쪽이죠. 그래서 그 파운드리 쪽에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TSMC를 추월할 거를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굉장히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뭐 200조가 넘게 투자를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아마 파운드리 쪽으로 투자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재용 씨가 지금 이제 뭐 심사숙고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뭐 오란 데가 많죠. 특히 텍사스주에서 지금 두 군데가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결정이 아마 거의 임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 결정이 나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투자 결정 자체가 비메모리 관련주들한테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파운드리 가격이 지금 계속 지금 올라갑니다. TSMC는 상반기 때 벌써 2번인가 올렸어요. 삼성전자도 지금 하반기 때 지금 올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파운드리 딸려요. 반도체가 지금 그 메모리 쪽에는 뭐 가격 올라가다가 지금 빠진다고 그러는데 4분기부터 파운드리 쪽은 계속 올라갈 전망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파운드리 쪽에는 호황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요즘에 보셨나요? 보시면은 그 우리나라 메모리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반도체는 빠지고 있는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계속 고점 갔다가 또 옆으로 또 살짝 흐르다가 뭐 이런 형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들은 다 시스템 반도체들이에요. 거기 메모리 쪽은 10%밖에 안 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해 가지고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시스템 반도체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렇게까지 좋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좋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지금 호황기고, 삼성전자가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거기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주식들이 그쪽에서 아마 득을 많이 볼 겁니다. 후공정 쪽 말씀드렸죠. 크기가 커지니까 네페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네페스 아크. 이쪽에는 이제 오사트 OSAT 이제 외부에 맡겨가지고 패키징과 테스팅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파운드리 쪽에서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물량을 다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그 외부 쪽에다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네페스 아크 쪽에 물량이 굉장히 커질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뭐 DDR5도 나왔지만은 엑시콘이 지금 후공정 장비를 지금 이제 뭐 그 만들고 있어요. 비메모리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혜가 될 것 같고, LB 세미콘이나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후공정 테스트 쪽으로 하고 있고, 테크윙도 마찬가지죠. 뭐 이제 테스트용 이제 그 핀 같은 것들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뭐 이제 후공정 관련해 가지고 비메모리 쪽에서 탄탄한 이제 그런 종목들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저는 이제 네페스나 네페스아크가 오사트로서 상당히 좀 성장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사트 업체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규모가 매출 규모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근데 10위권 안에 드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순위 안에는 못 들더라도 전체 지금 시장 파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칩리스 업체가 있죠. 칩리스 업체는 이제 팹리스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이제 파운더리도 아니고 뭐냐, 설계를 이제 어디인가에서 누군가 막 나한테 이러이러한 칩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설계해서 공장에서 뽑아다가 납품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칩리스입니다. AD 테크놀로지나 코아시아 둘 다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더리 쪽의 DSP예요. 삼성전자의 파운더리 공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그래서 AD 테크놀로지나 코아시아, 저는 AD 테크놀로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올해 매출이 계속 늘고 있고요. 작년도에 다른 회사 같으면은 증설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인력 규모, 그러니까 설계 인력을 지금 한 4배 이상 지금 키웠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일반적인 그 제조 회사로 보게 된다면은 설비를 지금 4배로 지금 증설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투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익은 많이 나지 않지만 아직까지. 하지만 이제부터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익도 이제 많이 남을 겁니다. 또 EUV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제 극자외선 이제 그 공정인데 이제 굉장히 이제 작은 미세회를 만들 때 필요한 거죠. 지금은 이제 EUV와 관련된 뭐 그 기계는 ASML에서 이제 독점 공급을 하고, 소재를 국산화해야 되는데 FST, SNS텍, 동인세미캔 뭐 이런 요 세 군데가 지금 EUV와 관련해 가지고 제일 소재 지금 개발 가능성이 제일 높은 쪽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EUV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 좀 보시고, 혹시라도 소재 개발 소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주가가 또 다시 폭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 종목들은 계속 보고 계실 필요가 있고, 계속 귀를 좀 기울이실 필요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아마 또 많이 빠지지 않고 비메모리 관련된 모멘텀들이 나오면은 또 아마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DDR5와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좀 봤고요. 오늘 제가 이제 그 섹터를 4개나 준비를 했더니 약간 좀 바쁘네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백신 접종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죠. 지금 1차가 70% 달성이 지금 이번 주면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게 소상공인들 지금 굉장히 좀 위기죠. 오늘도 보니까 나쁜 소식도 하나 나와 있던데,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내 잠재 성장률을 또 하락시킨 요인이 되고요. 경기 피크 우려감들을 낳는 게 전부 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를 쓰지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이게 셧다운이고 록다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뭔가 좀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차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위드 코로나 검토할 수 있다. 접종률이 70% 달성되면은. 그래서 아마 어쩌면 위드 코로나 얘기가 바로 추석 다음부에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되면은 리오프닝 관련주, 또 거기와 관련된 종목들 또 아마 움직일 거고, 지금 벌써 이제 리오프닝을 한 나라들, 또 위드 코로나를 한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접종률이 70%, 60%에서 70% 사이에서 뭐 다들 영국, 싱가포르, 뭐 덴마크, 이스라엘, 캐나다 2차까지 접종률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거의 그 위드 코로나를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차 접종률은 28.5%인데, 하지만 1차 접종률이 70%가 넘어갔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는 4단계에서는 조금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수혜주들이 또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유통주들이 그 위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또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괜찮을 것 같죠. 상당히 좀 이제 가가지고 이제 뭐 사고 이럴 테니까 또 면세점 같은 것도 있고,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 인터내셔널, 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유통 관련주들 중에는 이 두 군데가 그래도 실적과 관련된 가시성은 이제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올랐다가 지금 빠져 있는데 이 두 종목이 유통주들 중에는 제일 뭐 낫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의류 관련주들도 괜찮겠죠. 지난번에 이제 특히 그 아웃도어 쪽이 괜찮을 겁니다. 그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의류 관련주들이 한번 올랐다가 조정 구간에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 그러면 이 종목들도 다시 또 반등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영업무역은 제가 추천주로 드렸고 요 일주일 동안 반등이 많이 나왔죠. 한세실업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영업무역을 드렸는데 한세실업도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이키 쪽이 뭐 OEM이니까. 그래서 요 두 종목이 우리 쪽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보고 계실 수 있는 이제 종목이 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야외 활동을 또 하게 된다면은 자전거 타는 거, 삼천리 자전거 뭐 실적이 뭐 굉장히 좋죠. 그리고 요즘에 그 전기 자전거가 상당히 좀 잘 팔립니다. 그 자전거 회사들 중 여러 회사가 있지만 실적이 잘 나오는 삼천리 자전거 여기 뭐 괜찮은 것 같고 영업무역도 자전거 뭐 하는데 잘 팔려요. 자전거 또 스코트가. 그래서 이제 자전거 쪽에 삼천리 자전거 지금 요즘에 좀 조정 구간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 아난티는 뭐겠습니까? 대북 관련주로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난티는 골프장. 골프가 붐이 지금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난티가 지금 대북 관련주이긴 하지만 사실은 올해는 실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안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종목들 요즘에 답답하죠. 실적 잘 나왔는데 왜 이렇게 안 갈까? 그 종목들은 4분기 때 한 번은 보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체 실적을 평가받는 때가 4분기이기 때문에 한 번은 보상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삼천리 자전거나 아난티 같은 종목들이 야외활동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만한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섹터 2개 더 있는데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세 번째 관심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이제 반도체 쪽에 DDR5, 비메모리 그리고 이제 위드 코리아, 코로나,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제 좀 봤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 신재생 에너지 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상당히 좀 이제 많이 시세를 좀 줬었는데 올해는 이제 작년만치 시세가 좀 안 되는 것 같죠. 왜냐하면 작년에 많이 올라갔고 성장주기 때문에 올해 또 이제 상반기 때 금리 오르면서
미국의 이제 국채금리 오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또 이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모멘텀을 좀 보면은요, 바이든 정부가 이제 4조 5천억 달러 예산 통과가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에 쓰이지만은 뭐 SOS에도 쓰이고 뭐 여러 가지 것 쓰이지만은 그 중에서 신재생 쪽에 쓰이는 예산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신재생을 왜 하려고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신재생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탄소 중립, 탄소 감소, 전 세계 지구상에 지금 이제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까지 전 세계 지금 지구 온난화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지금 뭐 이제 그 그린랜드 같은 데 가보면은 지금 뭐 빙하가 상당히 좀 많이 좀 녹아 있고, 뭐 이제 그 뉴스 보니까 옛날 스위스에 있던 그 산 옛날 사진하고 요즘 사진하고 딱 보니까 옛날 사진은 뭐 엄청 이렇게 뭐 얼음으로 돼 있는데 요즘 사진은 보니까 푸릇푸릇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뭐 전 세계에서 이 뭐죠? 바닷물이 해수가 올라가면서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침수된 어떤 섬나라 같은 것도 많이 생길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은 엄청나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피부에 와닿게 위기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위기감이 느껴질 정도로 기후 변화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유럽이 그동안에 계속 꾸준히 주창해 왔던 부분을 미국도 동참을 할 수밖에 없고, 중국 마찬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신재생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상당한 양의 이제 이 신재생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산안이 언제쯤 통과되느냐? 그거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 전망은 10월 달 정도에는 통과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그 뭐 예견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여러 섹터들이 다 이제 뭐 수혜 섹터라 해서 뭐 한 번씩 뛰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일 그래도 지속성 있게 중기적으로 갈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신재생 쪽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내년부터 이렇게 되면 신재생 쪽에 투자가 본격화되겠죠. 미국은 뭐 이제 풍력, 뭐 태양광, 또 뭐 여러 가지 것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신재생 쪽에 이제 전부 다 이제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 신흥국들에 대해 가지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자기들이 지금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있으니까 압박을 안 하고 있지만, 유럽이나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흥국들에 대해 가지고 탄소 중립 목표를 빨리빨리 잡고 그걸 빨리빨리 해내라고 암암리에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목표를 막 잡아가지고 서둘러서 막 발표를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가능한 목표냐, 이상한 목표를 그렇게 내놓고선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제 여론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지금 압박이 좀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불만이죠. 니네랑 우리랑 같냐? 너네들은 이미 다 컸지만 우리는 이제 커가고 있는데 우리 보고 너네랑 똑같이 공장 돌리지 말으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상당히 좀 뭔가 좀 불만을 좀 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탄소 중립에 대한 압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제 거의 관련된 법안들이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6월 달에도 이제 하나 나왔는데, 그 전기를 뭐 분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법안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통과가 돼 있고, 앞으로 나올 이제 법안들이 대기 중인 것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정책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게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쪽에도 이제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태양광 뭐 한다고 막 하다가 태양광 관련주들 쫙 올랐다가 뭐 유야무야 되는 바람에 이거 뭐 태양광 한다고 하더니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랑은 지금이랑은 조금 이제 환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신재생 투자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제 그런 바로 이제 그 어찌 보면 좀 절박한 그런 기후 변화의 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걸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테마주처럼 취급을 하시면 안 되죠. 신재생 쪽에는 일단 뭐 몇 종목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많은 종목 보기보다는 그냥 저는 풍력은 CS 윈드 하나 딱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그 종목 진단 시간에도 삼강 M&T 이제 종목 진단 해드렸는데, 물론 삼강 M&T도
이제 괜찮을 거예요. 또 올라갈 걸로 보고 있지만, 근데 이제 시장 자체를 CS 윈드가 유럽에서 일단 성공 스토리가 있어요. 유럽에 성공을 했습니다. 기반을 닦아버렸어요. 그쪽에서. 그리고 미국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진출을 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호무역이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을 지금 어떻게 잡았냐면은 미국에다가 아예 자기들 그 공장을 거기다가 세우는데 그냥 세운 게 아니고 미국에 있던 베스타의 그 공장을 인수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거기는 풍력, 전 세계 풍력 1위입니다. 그 공장을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또 사무실, 영업 사무실도 차려가지고 영업까지 같이 하고.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가령 CS 윈드가 유럽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납품을 하려고 그러면 미국에서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 제품 쓰는 것보다 국내 제품 써라 이래가지고. 근데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놓았으니까 미국에서 이제 사업 시작하게 되면은 그쪽에 굉장히 잘 되겠죠. 또 지금 요즘에도 계속해서 지금 수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CS 윈드. 그래서 미국 쪽의 공장 뭐 지금 투자를 엄청나게 활발하게 하고 있고 지금 베스타하고 같이 뭔가 좀 협력해가지고 하는 일들이 많은 거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 베스타 쪽에서도 CS 윈드를 상당히 좀 유망하게 보고 같이 사업을 지금 이제 벌여나가는 파트너 관계를 더 긴밀하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S 윈드는 잠깐 좀 차트를 좀 볼까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올라온 이후에 작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온 이후에 지금 이제 옆으로 이제 횡보를 했는데 가만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수렴권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움직일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움직이게 되면 뭐 아래냐 위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뭐 신재생에너지 요번에 뭐 바이든발 그 예산 통과된다든가 국내 법안 같은 것들이 발표가 되게 되면은 뭐 아래보다는 위쪽이 더 유력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윈드는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사실 그 주가 조정도 가격 조정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크게 보면은 이제 기간 조정 형태로 이렇게 간 겁니다. 많이 올라온 이후에 그러니까 위로 갔다가 옆으로 지금 쉰 거죠. 그러니까 올라간 이후에 기간 조정이 있다는 것은 그건 그만큼 견조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풍력 쪽에서는 CS 윈드를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 중에서는 OCI와 하나솔루션 이제 두 개 종, 둘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좋아요. 요즘에 이제 그 뭐 주가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은 OCI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주가 흐름은. 근데 이제 내용상으로 하나솔루션도 이제 만만치 않게 실적이 좀 안 나와서 그런데 뭐 다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태양광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풍력 쪽을 조금 더 좋게 보는 게 뭐냐면은 태양광 쪽에는 뭔가 좀 예전에 좀 나빴던 기억이 좀 있고요. 또 지금 태양광 쪽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는 거는 중국 거를 지금 그 중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이제 폴리실리콘 같은 것들을 미국이 안 쓰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지금 태양광 사업체들이 이제 괜찮게 지금 되고 있는데 만약에라도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이제 괜찮아져 버리면은 중국의 폴리실리콘 싸니까 갖다 쓰겠다 이러면은 또 이게 또 나중에 또 노이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태양광보다는 저는 그래도 그런 노이즈의 가능성 자체가 없는 풍력 쪽을 조금 더 좋게 봅니다. 하지만 뭐 태양광 쪽에 대한 전망은 미국은 태양광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나쁘지는 않다 보고 있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뭐 수소 쪽에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탄탄하게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미국 내에서 밸류체인을 완성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미래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뭐 상당히 좀 괜찮은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차트를 잠깐 볼까요? OCI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다시 또 급등이 나왔죠. 반등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이제 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OCI도 조금 쉬었다가 다시 뭐 18만 원까지 전고점까지의 다시 트라이를 또 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OCI는 조금 조정 구간 들어가시면 좋겠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요 근래에 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올해 실적 자체가 그렇게 많이는 안 좋았지만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솔루션도 이렇게 올라와서 크게 보면은요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빠지면은 이거는 이제 그 주가가 좀 약하지만 이렇게 올라와서 옆으로 흐르게 되면은요, 요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하방 지지가 어느 정도 있다는 뜻이에요. 조금 빠지면 사야지 하고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빠지니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샀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앞으로의 하나솔루션의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솔루션이 앞으로 꿈꾸고 있는 그 어떤 이제 그 밸류 체인, 태양광뿐 아니라 하나솔루션이 이제 어떤 거냐면 수소 밸류 체인도 있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서 그 전기로 수소를 만들어서 그 수소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하나 이제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뭐 괜찮은 모델이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그래서 전망 앞으로 중기적으로 괜찮게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수소 쪽에는 SPU얼셀과 두산퓨얼셀 두 개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소 쪽도 굉장히 많아요. 탄력으로 본다면 사실 이 두 종목보다 더 탄력이 큰 종목들도 많이 있죠. 뭐 이제 풍국주정이니 뭐 일진버터여즈니 뭐 한 번씩 오르면 팍팍 오르고 또 빠질 때 보면 또 이제 깊이 빠지고 이러는데 내용상으로 봤을 적에 조금 안정적인 쪽이 이 두 종목인 것 같습니다. SPU얼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종목이냐면은 그 어떤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거 있죠. 또는 공장 이런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소 발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앞으로는 대단지의 어떤 그 건물 단지라든가 대단위의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자체 발전기를 다 하나씩 그 놓도록 이렇게 법령들이 준비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 법령이 준비가 돼 있고요. 통과가 이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법령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가령 여러분들이 어떤 큰 오피스 빌딩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뭔가 좀 이런 발전기를 놔야 되는데 그 태양광을 놓자니 태양광은 지금 엄청난 태양광 패널이 필요하잖아요. 그 옛날 같으면은 뭐 지붕에 태양광 패널 있는 거 뭐 멋있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직 그거 하나 설치해 놓으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좀 그렇죠. 또 이제 가령 이제 뭐 풍력은 설치할 수도 없고요. 그죠? 도심에다가 풍력을 어떻게 설치하겠어? 결국에는 작은 공간 내에서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쪽은 제일 효율적인 건 수소예요. 그래서 SPU얼셀이 그런 이제 그런 건물용, 건축용 수소 발전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내 1위고 중국하고 지금 조인트 벤처도 세웠습니다. 중국이 좀 큰 나라입니까? 만약 중국에서 그 사업이 벌어지게 되면은 굉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SPU얼셀 좋게 보고 있고 또 두산퓨얼셀은 뭐 수소 분야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수소 연료전지 분야에 있어서 뭐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회사도 뭐 계속 보셔야 되는 이제 회사 중에 하나죠. SPU얼셀 보시면요. SPU얼셀 이제 많이 빠지다가 요즘에 이제 바닥을 좀 잡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발 뭔가 좀 나오길 기다리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뭐 적어도 신고가를 내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SPU얼셀하고 폭의 차이는 있지만 빠졌다가 옆으로 횡보, 그죠?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소경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소경제, 수요경제 말하는데 아직 안 왔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올라간 건 뭡니까? 그건 기대감으로, 모멘텀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간 거고요. 실제로 수소경제가 아직 안 왔습니다, 여러분. 수소경제가 그러면 안 올 건가? 또는 앞으로 10년 후에 나올 건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수소경제라는 것은. 앞으로 지금 벌써 진행이 되고 있고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수소 쪽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어쨌든 이번 가을에 바이든 예산안 통과 발로해서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섹터는 이제 대선 테마입니다. 여러분 대선 테마 5년에 한 번씩 오는 장세. 대선 테마 장세가 안 올 것 같아도 때가 되면은 어김없이 옵니다. 그리고 대선 테마철이 오게 되면은 진짜 다른 데들은 막 다 숨죽여 있어요. 그리고 대선 테마들만 보입니다, 눈에. 그 전 시장의 3분의 1 정도가 종목들이 대선 테마주로 막 엮여가지고 막 움직여요. 그 정도로 대선 테마철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선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런 철이 오는데 또 안 하기 또 힘들어요. 제가 테마주 중에서 정치 테마 중에서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총선이라든가 뭐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이런 거 테마주들 할 때는 제가
상담할 때부터 이런 거 하지 마시라. 그런 거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대선 테마는 좀 달라요. 그 정도로 시장이 큰 시장이 형성이 되고 여기에 큰 자금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동참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은 이걸로 이것도 우리나라에 있는 독특한 하나의 이제 5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수익 모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선 테마주. 왜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추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유력 후보들이 이제 민심 행보를 좀 가속화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대선과 관련된 뉴스들, 후보와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가열이 될 거예요. 또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경선이 지금 지역 경선이 순회 경선이 진행 중이죠. 그리고 야당은 지금 후보군은 이미 결정이 됐고 경선 일정 또 규칙 이런 것들을 논의 중입니다. 야당 경선 일정이 잡히면은 이것도 하나의 또 엑셀레이트가 되겠죠. 또 하반기 때 지금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반기 장세도 전망도 불확실한데 하반기 때 어느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될지 딱 잡히는 데가 있으세요? 저는 못 잡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도 섹터가 없이 하반기 때도 저는 이렇게 올라갈 때 가더라도 또 빠졌다 갔다 하는 이런 장세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방향성 없는 장세에서는 테마주들이 득세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선 테마가 활동할 만한 이제 여건이 충분히 되고 또 경기 피크아웃론 같은 것들 나오기 때문에 실적 장세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구간이 아마도 10월부터 12월 뭐 그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장세에서는 대선 테마주들이 활동하기에 굉장히 좀 적합한 그런 이제 물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선 테마주들을 지금 이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인맥 테마 쪽에는 안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인맥 테마는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고 인맥 테마는 변동성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가져오지 않았는데 인맥 테마를 하실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후보, 내가 유망하게 보는 후보에 관련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맥 테마주로 하실 때는 주식 하실 때는 돈을 벌고 싶으시면은 정확하게 지지율을 확인하시면서 뽑힐 가능성이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 쪽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은 배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저분 인품이 훌륭하고 내가 평상시 존경하던 분야 저분이 후보로 나왔네. 나 저분 관련 주식 사야지. 이렇게 결정하시면 그건 주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분한테 후원금 주셔야지. 그죠? 주식을 살 때는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니고 뭔가 뽑힐 가능성이 있는 그 사람한테 배팅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인맥 테마주 배팅의 요령이고요. 자, 원전 테마주가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들고 왔는데 원전 테마주는 요번에 뭐 벌써 활동을 많이 했고 또 앞으로도 더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원전 테마주는 뭐 그 가장 그 아마도 요번에 대선 때 이제 여야에 가장 첨예한 어떤 그 대립이 좀 있을 만한 테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움이 많은 주제일수록 흥행이 잘 돼요. 그래서 원전 테마주들 아마 요번에 제일 시세를 많이 줄 수 있는 테마가 아닌가 싶고 벌써 시세를 한번 줬다가 쉬고 있죠. 두산중공업이 내용상으로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테마주의 문법이 따로 있다 말씀드렸죠. 그 두산중공업이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으로는 제일 괜찮다 할지라도 실제 테마주의 문법상의 대장주는 다르다 그랬죠. 그건 제가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전산업도 있고 우리기술도 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요 세 종목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시세가 제일 좋은 그런 대장주로 여러분들이 테마주 하실 때는 대장주가 제일 중요하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대장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이제 건설 건자재 테마도 이제 주택 공급 얘기. 이번 정부의 가장 뼈아픈 부분이 뭡니까? 그 부동산 가격이 이번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올라가 버린 거죠. 그게 제일 뼈아픈 겁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야당은 아마 공격을 하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또 뭔가 또 할 텐데 야당이든 여당이든 둘 다 지금 대안은 공급 그 확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 잘 움직이는 종목들이 서희건설 같은 소규모 건설주들이 보통 테마로 잘 엮이고요. 삼목에스폰 같은 종목들이 테마주로 많이 움직였고요. 시멘트 중에서는 고려시멘트 같은 종목들이 잘 흥행을 했고요. 페인트 종목 중에서는 조광페인트 같은 종목들이 잘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종목들을 가져왔냐면은 각 그
섹터마다의 가장 탄력이 좋았던, 과거에 탄력이 좋았던 종목이 나중에 또 탄력이 좋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지금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제가 지금 실적 보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실적도 안 좋은데 왜 저런 종목 가져왔을까? 신기술 전문가님. 테마주입니다. 제가 테마주는 테마주로서의 문법이 따로 있다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가져온 거고요. 또 출산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가장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 인구 고령화, 그리고 인구 감소, 이겁니다. 출산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 출산 관련해서 아가방 컴퍼니 예전에도 대장주였고 계속 대장주가 될 것 같고요. 청년 일자리 문제, 오늘도 이재용 씨 뭐 또 그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또 어떤 행사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인 HR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테마주를 또 여러분들이 한번 챙겨서 한번 좀 보시면서 이번 그 테마 장세를 또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테마주 하기 싫어. 그런 분들은 테마주 안 하시면 돼요. 그죠? 왜냐하면 테마주가 조금 힘들긴 해요. 왜냐하면은 샀는데 빠지면 한 번 빠질 때 막 10% 20%씩 빠지니까 변동성이 엄청 커가지고 좀 재주가 좀 있어야 됩니다. 테마주를 하시려면은 내가 뭔가 좀 기술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테마주를 안 하실 분들은 오히려 중기적인 걸로 가세요. 중기적인 걸로 가셔서, 중기적인 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년도 되면은 내년도 1분기 이후에는 메모리 가격 또 오릅니다. 반도체 중기적으로는 또 좋고요. 그리고 자동차, 이거 반도체 이슈, 공급 이슈만 사라지면은 자동차 관련주 또 급등할 겁니다. 자동차, 또 지금 실적 굉장히 안 좋은 조선주들. 조선주 그러면 그냥 조선주뿐만 아니라 조선주가 관련된 피팅 업체라든가 뭐 이제 분행 업체 이런 데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 나는 좀 길게 가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꼭 먹을 종목 하고 싶다. 그쪽 하시는 게 좋겠죠. 저는 오늘 4개 섹터, 가을에 움직일 수 있는, 요번 가을에 움직일 수 있는 섹터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려 봤고요. 추석 때 아무래도 뭐 걱정들이 많으시겠지만은 추석 때는 편안하게 쉬시고, 요번에 좀 안 좋다 할지라도 저는 10월 만기일 기점으로 안 좋았다가도 턴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혹시 시장이 좀 흔들리더라도 이번에는 기회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요. 한가위 이후에 우리 시장 뭐 흔들리든 안 흔들리든 10월 이후에는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걸로 보니까 너무 실망들, 너무 불안감들 갖지 마시고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 또 좋은 종목 찾기에 더 나서시면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